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미슐랭 투스타 레스토랑 마세 정원의 총주방장 박지훈입니다. 올해 35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는 유명 셰프가 됐죠. 오늘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부끄럽게도 주방에서 저는 완벽주의자로 악명이 높습니다. 한 번은 소스 간이 제대로 맞지 않았다고 그릇을 던진 적도 있어요. 직원들이 제 뒤에서 악마 셰프라고 부른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어제는 레스토랑 개업 5주년 기념 인터뷰가 있었어요. 카메라 앞에서 미소 지으며 제 요리 철학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재료의 본연의 맛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취재진은 열심히 메모했고 사진작가는 셔터를 연신 눌렀죠. 그러다 한 기자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셰프님의 요리 스타일에 영향을 준 가족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입이 바짝 말랐고 손은 저도 모르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시죠. 차갑게 대답한 제 목소리가 스튜디오에 울렸고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인터뷰 후 작가에게 그 부분은 편집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날 밤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혼자 돌아와 와인을 한 잔 따랐어요. 벽에는 세계 각국의 요리 상장들과 미슐랭 인증서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한쪽 구석 아무도 보지 못하는 서랍 깊숙이 낡은 가족사진 한 장이 있죠. 15살 때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아버지, 그리고 이미 병으로 누워 계시던 어머니와 함께요. 와인 한 모금을 삼키며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어요. 성공했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이상하게 공허함이 밀려오는 이유죠. 아버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벌써 20년이 지났는데도 매일 밤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제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명 인사들과 식사하고 팬들의 환호를 받고 직원들의 존경을 받는다고 착각하죠. 하지만 진짜 저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쩌면 저조차도 진짜 저를 모르는지도 몰라요. 유리잔에 비친 제 모습은 웃고 있지만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이유 없이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다짐했어요. 아버지를 꼭 찾겠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서울 서대문구 15살의 저는 학교에서 돌아와 텅 빈 집을 마주했습니다. 그날 아침 아버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학교 다녀와 인사를 했어요. 다만 평소보다 조금 오래 저를 안아주셨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마지막 포옹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니 식탁에 쪽지 한 장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지훈아, 아빠가 잠시 떠났다 돌아올게. 용돈은 서랍에 있다. 처음에는 금방 돌아오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도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받지 않으셨죠. 당시 어머니는 이미 암으로 돌아가신 후였고 저는 완전히 혼자 남겨졌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아버지 박상철은 사업 실패로 엄청난 빚을 지고 도망친 거였어요. 한 달 후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친척들은 저마다 사정이 있다며 외면했고 결국 고아원으로 보내줬어요. 너 이제 여기서 살아야 해. 담당 공무원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서울 노원구의 희망 고아원. 제게는 희망보다 절망이 더 컸던 곳이죠. 처음 몇 달은 매일 울면서 잠들었어요.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했고 학교에서도 항상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 제게 변화가 찾아온 건 고아원 급식실에서였어요. 어느 날 주방 아주머니가 갑자기 아프셔서 제가 대신 라면을 끓이게 됐죠. 평소 어머니 옆에서 요리하는 걸 지켜봤던 저는 라면에 계란과 파를 넣어 아이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와, 지훈이 라면 진짜 맛있다. 아이들의 반응은 놀라웠어요. 그날 이후로 주방은 제 영역이 됐습니다. 음식을 만들 때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어요. 고아원 원장님도 제 재능을 알아보셨죠. 지훈아, 내가 만든 김치찌개가 내가 먹어본 것 중 최고야. 고등학교 2학년 때 지역 요리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그곳에서 유명 셰프 이진우를 만났어요. 이진우 셰프는 제 요리를 맛보고 놀라워했죠. 이 나이에 이런 감각이라니, 너 정말 재능 있다. 이진우 셰프의 도움으로 요리학교에 장학생으로 입학했고 졸업 후 프랑스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저는 요리사의 길을 걷게 됐어요. 하지만 성공의 단계를 오를 때마다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보면 자랑스러워하실까? 그 질문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제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어요. 유명해질수록 더 많은 사설 탐정을 고용했지만 아버지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밭이 이 세상에서 증발해버린 것 같았어요.
레스토랑 홍보를 위해 고용한 소셜미디어 매니저 강하늘은 처음에는 그저 직원에 불과했습니다. 까다로운 성격 탓에 저는 직원들과 거리를 두는 편이었죠. 하지만 강하늘은 달랐어요. 제 차가운 태도에도 불구하고 항상 밝게 웃으며 일했습니다. 덕분에 마스의 정원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50만을 넘었고 예약은 3개월 대기로 꽉 찼어요. 지훈 셰프님, 이 다큐멘터리 한번 보세요. 어느 날 퇴근 무렵 강하늘이 태블릿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노인 복지에 관한 다큐멘터리였어요. 관심 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강하늘은 물러서지 않았죠. 서울 서초구에 있는 행복노인요양원 특집인데요. 잠깐만 보시면 그 순간 화면에 나타난 노인의 모습에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바깥을 바라보는 남자, 확실히 늙었지만 그 옆모습은 분명 아버지였어요. 그거 언제 촬영된 거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일 전이요. 강하늘의 대답에 저는 즉시 자켓을 집어들었어요. 지금 갑시다.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행복노인요양원은 생각보다 초라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좁은 주차장, 무심한 간호사들의 표정까지. 원장실로 안내받았지만 김동수 원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정보 제공을 거부했어요. 환자분 정보는 보호자에게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차 안에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강하늘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어요. 자원봉사자로 들어가 보는 건 어떨까요? 순간 번뜩이는 아이디어였죠. 다음 날 저는 요리 봉사자로 신분을 속이고 요양원에 지원했습니다. 유명 셰프인 제가 요양원에서 일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곤란했기에 안경을 쓰고 머리 스타일도 바꿨어요. 매주 금요일 어르신들께 요리를 가르쳐 주신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김동수 원장은 제 지원서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요양원에 발을 들였어요. 처음 본 요양원 내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좁은 방에 4명씩 배정된 노인들, 부족한 간호 인력, 형식적인 프로그램들. 더 충격적인 건 방문객의 희소성이었어요. 2층은 보호자가 거의 찾아오지 않는 분들이에요. 간호사의 무심한 설명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금요일마다 요리 수업을 진행하며 저는 아버지를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첫 주, 두 번째 주가 지나도 아버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3층에는 못 가보셨죠? 거기는 치매 환자분들 계신 곳이라 출입이 제한돼요. 한 요양보호사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다큐멘터리에서 본 창가는 분명 3층이었습니다. 어떻게든 3층에 올라가야 해요. 강하늘에게 전화로 털어놓았습니다. 이제 강하늘은 단순한 직원이 아닌 제 비밀스러운 연인이자 동료가 되었어요. 내일은 요양원 정기 점검일이에요. 그때 한번 시도해보세요. 강하늘의 조언대로 다음 날 저는 3층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은 마구 뛰고 손은 땀으로 젖었어요. 20회 만에 재회. 과연 아버지는 저를 알아볼까요? 3층 복도는 2층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벽에는 치매 환자를 위한 색깔 안내선이 그려져 있었고 간호사 스테이션에선 피곤해 보이는 직원들이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창가 쪽 병실들을 하나씩 확인하며 걸어갔죠. 307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문틈으로 창가에 앉아있는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어요. 실례합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그 순간 숨이 멈췄어요. 분명 아버지였습니다. 흰머리가 늘었고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그 눈빛은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눈빛이었어요. 아버지. 저도 모르게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눈에는 반가움이 아닌 혼란만이 가득했어요. 누구십니까? 낯선 사람을 대하듯 물었습니다.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 요리 봉사자입니다. 간신히 말을 이었어요. 아버지는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이곤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렸어요. 여기서 뭐 하세요? 담당 간호사 김미영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허둥지둥 변명했어요. 어르신께 요리 수업 참여 의사를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간호사 김미영은 저를 복도로 데리고 나왔어요. 박상철 어르신은 치매 초기 환자세요. 요리 수업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겨우 참았어요. 어르신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가요? 김미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작년에 입수하셨는데 처음엔 멀쩡하셨어요. 그런데 부인이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시고 제 귀가 솔깃해졌어요. 부인이요? 김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경 씨라고 재혼하신 분이에요. 입소 수속만 밟고
그 후론 전화 한 통 없어요. 병원비만 정기적으로 입금되고 있죠.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재혼했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그 부인이 아버지를 요양원에 버렸다는 사실이 더 큰 충격이었어요. 혹시 이미경 씨에 대해 더 아시는 게 있나요? 김미영은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소문이지만 이미경 씨가 상철 어르신 회사 임원이었던 장민석이란 사람과 불륜 관계였다고 해요. 상철 어르신이 치매 증상을 보이자 회사를 빼앗았다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아버지가 저를 버린 이유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빚더미에 앉아 도망쳤던 아버지는 재기에 회사를 다시 세웠지만 두 번째 부인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고 치매까지 걸린 거였어요. 제가 어르신 아들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김미영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계세요. 관심 가져줄 가족이 필요하신데.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저는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잘 챙겨드릴게요. 아버지를 만난 후 저는 일주일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컸어요. 바로 정체를 밝히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치매 상태를 고려하면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이미경과 장민석에 대한 진실을 파헤쳐야 했어요. 이미경이라는 사람, 뭔가 수상해요. 강하늘은 노트북을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빠른 정보력은 항상 놀라웠어요. 이미경은 45세에 아버지와 재혼했고 현재 55세로 강남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회사 상철전자는 이제 민석전자로 상호가 바뀌어 있었어요. 법적으로는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하지만 강하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뭐죠? 초조하게 물었어요. 상철 회장님이 갑자기 모든 지분을 장민석에게 넘긴 시점이 의심스러워요. 바로 그 직후 요양원에 입수하셨거든요.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무언가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았어요. 더 조사할수록 이미경과 장민석의 불법적인 행각이 뚜렷해졌습니다. 복수해야겠어요. 제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강하늘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계획이 머릿속에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제 레스토랑의 명성을 이용할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맛의 정원의 VIP 초대장을 특별히 제작했습니다. 금박으로 장식된 고급스러운 초대장이었어요. 상철전자의 후계자로서 민석전자의 발전을 축하드립니다. 특별 시식회에 초대합니다. 이미경과 장민석은 이런 허영심을 자극하는 초대에 틀림없이 응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동시에 아버지를 위한 준비도 시작했어요. 김동수 원장을 만나 솔직히 제 정체를 밝혔습니다. 저는 박상철 회장의 아들입니다. 김동수 원장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렇군요. 왜 진작 말씀해주지 않으셨나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복잡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김동수 원장의 도움으로 아버지를 더 나은 요양시설로 옮길 준비를 했어요. 서울 용산구에 있는 프리미엄 요양센터였습니다. 비용은 상관없었어요. 아버지가 편안하게 지내시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치매가 더 악화되기 전에 좋은 치료를 받게 해드리고 싶어요. 김동수 원장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초대장은 성공적으로 전달되었습니다. 강하늘이 확인해준 바로는 이미경과 장민석이 초대에 매우 흥분했다고 해요. 누가 보낸 건지 모르겠지만 맛의 정원은 예약 경쟁률이 30대 1이라며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의 덫에 걸려들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한편 아버지와는 매일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셨지만 요리 이야기를 할 때면 눈빛이 반짝였어요. 저는 프랑스 요리를 전공했습니다. 제 말에 아버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아들도 요리를 좋아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아버지는 저를 기억하고 계셨지만 제가 바로 그 아들임은 알아차리지 못하셨습니다. 복수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맛의 정원의 VIP룸을 특별히 준비했어요. 테이블에는 최고급 식기와 크리스탈 잔이 놓였고 진귀한 와인이 준비됐습니다. 이미경과 장민석을 위한 덫이 완벽하게 설치됐죠. 강하늘은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정말 괜찮으신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동안 기다려왔어요. 오후 7시 이미경과 장민석이 도착했습니다. 이미경은 50대 중반임에도 보톡스와 성형수술로 젊음을 유지하려 했고 장민석은 비싼 수트를 입은 채 거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민석전자의 장민석 회장님과 이미경 여사님, 저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VIP룸에 들어섰어요. 오늘 특별히 준비한 코스 요리입니다. 첫 번째 요리를 직접 서빙하며 말했어요. 호화로운 식사가 이어졌고 와인도 여러 병 비워졌습니다. 그들의 경계심이 완전히 풀렸을 때 저는 마지막 코스를 내놓았어요. 디저트와 함께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은색 돔 아래 숨겨진 것은 디저트가 아닌 서류 뭉치였습니다. 이미경과 장민석의 표정이 혼란스러워졌어요. 이게 뭐죠? 장민석이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상철 회장님의 서명이 위조된 증거입니다. 제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회사 자금 횡령의 증거고요. 두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신 누구야? 이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천천히 안경을 벗었습니다. 저는 박지훈입니다. 박상철 회장의 아들이죠. 방 안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장민석은 웃으려고 했지만 입술만 떨렸습니다. 말도 안 돼. 박상철에게 아들이 있다는 얘기는 들은 적 없어. 아버지가 저를 숨겼던 이유를 이제야 알겠네요. 차갑게 웃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하이에나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였군요. 이미경이 갑자기 자세를 바꿨어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너는 몰라. 그녀의 눈에 도끼가 서렸습니다. 내 아버지는 너를 버렸어. 그것도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이미경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사업이 망했을 때 그 남자는 모든 걸 포기하고 도망쳤어. 그가 얼마나 너를 원치 않았는지 알면 놀랄걸? 이미경의 날카로운 웃음이 VIP룸에 울렸어요. 순간 흔들렸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재기한 후에도 저를 찾지 않았던 건가요? 목소리를 낮췄어요. 이미경은 승리를 확신한 듯 웃음을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상철은 내가 없는 삶이 훨씬 편했어. 우리가 만났을 때도 내겐 아들이 없다고 했으니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어요. 정말 흥미로운 고백이네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미경과 장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무슨... 장민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앉으시죠. 제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증거는 이미 제 변호사에게도 전달됐습니다. 회사 자금 횡령, 서류 위조, 그리고 지금 인정하신 사실까지. 장민석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우리에겐 돈과 권력이 있어. 제 입가에 비웃음이 떠올랐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에겐 진실이 있고요. 두 사람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미경이 갑자기 애원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지훈 씨, 우리가 합의하면 어떨까요? 당신도 원하는 게 있을 텐데. 전 이미 원하는 것을 찾았습니다. 차갑게 대답했어요. 제 아버지요. 이제 남은 건 정의뿐입니다. 장민석이 갑자기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똑바로 들어. 너 같은 애송이가 우리를 상대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어요. 저는 일어나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뒤에서 장민석의 욕설이 들렸지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어요. 복도에서 기다리던 강하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저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어요. 시작됐습니다. 이제 폭풍이 올 거예요. 그날 밤 아버지가 계신 새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잠든 아버지의 손을 잡고 오랫동안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 제가 모든 걸 되찾아 드릴게요. 그 일이 한 짓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아버지는 평화롭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불현듯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이미경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정말 아버지는 저를 찾지 않았던 걸까요? 이미경과 장민석의 반격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맛의 정원 앞에는 보건당국 차량이 서 있었어요. 위생 점검이 있다는 연락을 못 받으셨나요? 담당 공무원의 말에 어리둥절했습니다. 분명 누군가의 조작이었어요. 레스토랑은 하루 종일 영업을 못했고 인터넷에는 맛의 정원의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는 악성 루머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 봐요. 강하늘이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유명 맛집 리뷰 사이트에는 갑자기 맛의 정원에 대한 부정적 리뷰가 넘쳐났습니다. 분명 조직적인 공격이었어요. 장민석이 인터넷 여론조작 업체를 고용했다고 해요. 강하늘의 정보력은 이번에도 빛을 발했습니다. 직원들은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셰프님, 다들 불안해하고 있어요. 몇몇은 이직을 고민한대요. 수석 요리사 김영준의 보고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전 직원 회의를 소집했어요. 여러분,
정확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박상철의 아들이라는 사실, 아버지를 해친 이들에게 복수하고 있다는 것까지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수석 요리사 김영준이 일어났어요. 셰프님, 저희는 셰프님과 함께합니다.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지지에 눈물이 났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정말 필요합니다. 하지만 위기는 계속됐습니다. 다음 날 주요 식자재 공급업체가 갑자기 계약을 파기했어요. 장민석의 압력이었습니다. 레스토랑은 큰 타격을 입었고 예약 취소가 잇따랐어요. 어떻게 할까요? 강하늘의 물음에 저는 강하게 대답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때 김동수 원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훈 씨, 급히 요양원으로 와주세요. 회장님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셨어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급히 요양원으로 달려갔어요. 아버지는 고열에 시달리고 계셨고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스트레스성 쇼크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 다녀갔다고 하던데 간호사의 증언에 따르면 이미경이 요양원을 찾아와 아버지에게 뭔가를 속삭였다고 합니다. 그 직후 아버지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이 악랄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지금은 아버지의 건강이 우선이었습니다. 밤새 아버지의 곁을 지켰어요. 새벽녘 기적처럼 아버지의 고열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눈을 떴고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지훈아, 20년 만에 들은 아버지의 음성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저 알아보세요?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셨어요. 내 아들, 미안하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맑은 정신을 되찾으신 겁니다. 의사는 치매 환자에게 가끔 있는 일이라고 했어요. 도망친 건 너 때문이 아니야. 널 지키려고. 아버지의 말씀은 끊겼지만 저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아버지는 결코 저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 아버지를 협박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이미경이죠? 제 질문에 아버지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증거, 금고에 아버지의 말씀으로 새로운 단서를 얻었어요. 바로 그때 김동수 원장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지훈 씨, 상철 회장님의 옛 비서를 찾았어요.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전 비서 박영호는 아버지의 오랜 측근이었습니다. 그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회장님이 처음 재기했을 때 이미경은 이미 장민석과 내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회장님의 약점을 잡기 위해 당신을 찾아다녔어요. 회장님이 당신을 숨긴 이유는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진실이 하나둘 드러났어요. 아버지는 제가 위험에 처할까봐 끝까지 제 존재를 숨겼던 겁니다. 그리고 금고에는 이미경과 장민석의 범죄를 증명할 결정적 증거가 있었던 거죠.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박영호의 대답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회장님의 옛 자택 서재 금고에 있을 겁니다. 비밀번호는 당신 생일이에요. 서울 용산구에 있는 아버지의 옛 자택은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미경은 강남의 새 집으로 옮겨 살면서도 이 집을 팔지 않았어요. 아마도 금고의 존재를 알았지만 열지 못했던 걸까요? 강하늘과 함께 빈집에 들어갔습니다. 보안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고 집은 먼지로 가득했어요. 여기가 아버지의 서재였을 거예요. 2층 끝방에 들어서자 책장과 오래된 책상이 보였습니다. 벽장 뒤에 숨겨진 금고를 발견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제 생일 숫자를 눌렀습니다. 금고가 열렸고 그 안에는 검은 가죽 서류 가방이 있었어요. 서류 가방 안에는 이미경과 장민석의 범죄를 증명하는 모든 증거가 있었습니다. 회사 자금 횡령 증거, 위조된 서명 원본,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15년 전 아버지를 협박한 음성 녹음이었어요. 박상철, 내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 조용히 해외로 떠나. 돌아오지 마. 장민석의 목소리였습니다. 모든 것이 명백해졌어요. 아버지는 제 생명의 위협 때문에 저를 버린 것처럼 행동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재기했을 때도 저를 찾으면 제가 위험해질까봐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던 거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모든 증거를 검찰에 제출했어요. 이미경과 장민석은 체포되었고 언론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밭의 정원은 오히려 이 일로 더 유명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응원 메시지를 보냈고 예약은 6개월 대기로 늘어났습니다. 아버지의 회사도 되찾았어요. 상철전자의 이름을 다시 찾고 직원들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건강이었어요. 최고의 치매 전문의를 모시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아들, 어느 날 아버지가 제 이름을 또렷이 부르셨어요.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는 좋은 날과 나쁜 날을 오가며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계셨습니다. 좋은 날에는 요리에 대해 이야기했고 때로는 과거의 기억을 나누기도 했어요. 요양원 내에 특별한 식당을 만들었습니다. 상철의 부엌이라는 이름의 이 공간에서 저는 노인들을 위한 건강식을 개발했어요. 김동수 원장과 협력해 요양 시스템도 개선했습니다. 노인들을 가족처럼 대해야 해요. 제 신념을 바탕으로 한 이 프로젝트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강하늘과의 관계도 공개적으로 발전시켰어요. 그녀는 제 인생의 가장 든든한 지원자가 되었습니다. 당신 없었으면 이 모든 일을 해낼 수 없었을 거예요. 제 고백에 강하늘은 미소를 지었어요. 당신의 용기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어요. 어느 봄날 아버지와 함께 요양원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만발한 나무 아래 저는 휴대용 인덕션을 놓고 간단한 요리를 시작했어요. 아버지, 이제 우리 함께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봐요. 아버지의 눈에 반짝임이 돌아왔습니다. 지훈아, 내가 자랑스럽다.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더 자랑스러워요. 끝까지 저를 지키려 하셨으니까요. 우리는 함께 요리를 완성했고 그 맛은 세상에서 가장 특별했습니다. 20년 동안의 아픔과 그리움, 분노와 복수심,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진실과 화해, 이 모든 여정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이제 저는 맛의 정원과 상철전자를 넘어 노인 복지를 위한 재단도 설립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 아닐까요? 물질적인 것을 넘어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의 가치를 깨달은 것. 아버지의 미소를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찾던 행복이라고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